네, 이번 이슈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이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정부와 새누리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대남 사이버 테러에 대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 이거 사이버 테러가 임박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먼저 우리 김 연구원님은 그 산업은행 북한 팀장이죠. 예, 팀장이죠. 네. 바뀌었습니다. 네, 산업은행 북한 경제팀장이십니다. 예. 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국정원의 그 이 테러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배나론, 붕괴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 군사 훈련 이런 것을 앞두고 충분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남 영향 결집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지금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충분히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항상 보면은 남북한에 변하지 않는 집단이 딱 두 집단이 있습니다. 네. 북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한 군부, 네. 독재 집단. 우리는 또 거구 보수 집단. 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집단이 변해야만이 남북한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북한 문제, 남북 관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이런 부분을 좀 더 민족적인 관점, 평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셨고, 네, 팀장님께는 이거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보고에서 그 정부 인사,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독극물 공작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예전에도 과거에 북한이 이제 황정엽 전 비서라든지 이제 주요 탈북자들, 탈북 인사들에 대한 이런 어떤 암살 시도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작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정효 선생 때도 이제 소포에다 싸서 독극물이라든가 이렇게 도끼라든가 또 탈북자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지만 일단 여기에 대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이상한 소포가 온다거나 할 때는 받지 말아야 되고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경각심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북한은 이러저러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남남 갈등 조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 이 악화의 원인을 남한으로 몰아가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수법은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온 국민이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그리고 이 추가 도발이 사이버 테러나 아니면 독극물 공작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가 팀장님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5만에서 한 6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 6만 명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러시아가 지금 2만 명 정도가 나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한 19,000명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등 다른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그 대체로 보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 쪽에 2만 명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은 러시아의 인건비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러시아 인건비가. 예, 근데 러시아 쪽에 나가 있는 것은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기술자들도 많이 나가 있고 벌목이라도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 비중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 대체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말씀하신 중동 국가들 주로 북한과 아주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관계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 중심으로 나가 있겠네요. 대체로 보면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 네. 중심으로 나가 있고요. 자, 예전에는 사실 교수님 우리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나요? 건설 쪽 이쪽인가요? 우리 김 팀장님의 말씀에 조금 보완을 드리자면은 현재 북한이 워킹 비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정도 근로자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해외 파견 근로자가 한 5 내지 6만 명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고 지금 이제 이 5 내지 6만 명 중에서 러시아는 주로 이 벌목공 이 중심이고 네. 중국 동부 삼성 이거는 네. 주로 생산 근로자. 생산 근로자요? 중이고 네. 이제 중동
뭐 쿠웨이트라든지 기타 이런 중동 국가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건설 근로자들. 네. 또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주로 동상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그 의료, 뭐 간호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또 이제 보충을 보완해 하는데 주시면,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옛날에 90년대 이전까지도 이제 벌목공들이 많이 나갔죠. 네. 그때는 벌목공밖에 없었어요. 외화를 버는 사람은. 러시아에 나가서 벌목을 하고 누구나 다 거기 나가 싶어 했죠. 그럼 들어올 때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라도 갖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90년대 지나면서 이게 조금 좀 유형이 바뀌고 있어요. 네. 다변화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벌목공에서 시작해서 이제 건설 노동.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육체 노동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술 노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 노동이 뭐냐? 그게 90년대 중반 이후죠. 네. 기술 노동은 의사. 그다음에 의사도요? 의사. 예. 재군 연간에는 어떤 사람 가는 건 선원들. 그러니까 낮은 선원. 해운대학 이렇게 졸업하고 뭐 항해사, 선장 이렇게 선원들까지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3년 장기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최근 연간에 들어서는 또 IT 기술 전문가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가 제가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이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와 있는 IT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IT 쪽까지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육체 노동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기술 노동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 정신 노동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자체가 다르죠. 육체 노동은 낮고 그다음에 기술 노동은 우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어느 정도 높고 그렇겠죠. 또 IT 같은 경우는 수천만 달러 정도 되고 월에 이렇게 지금 북한의 인력 성출 규모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고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북한의 근로자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이제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월급을 받으면 이 근로자들이 수중에 다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 이제 김 팀장님 잘 설명해 줬는데 그 북한의 파견 근로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볼 때 월급 수준을 할 때 통상 적게는 월 한 400달러 정도, 400달러. 많게는 한 4,000달러 정도까지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거는.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한 10% 정도는 그 인력 송출 회사 있습니까? 네. 거기에 또 주고 중개비로, 예. 또 이제 한 20% 정도는 그게 또 그 북한에서 기관원들이 나와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한 20% 주고, 주고. 또 그리고 이제 당에 충성 자금으로 한 40% 주고, 네. 뭐 나머지 한 40% 정도 이것은 직접 근로자가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40% 정도. 네. 자, 팀장님 일각에서는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당 지도부로 건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하고 해외 인력 성출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현금이 그대로 달러 자체가 그 중앙특구개발지도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달러를 손에 만져보지를 못하죠. 아, 일단. 네. 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 돈은 뭐 쿠폰으로 해서 물자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뭘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화로 전환해 주죠. 그런데 해외 인력 성출된 사람들은 달러로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단편제는 예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 그 선원들 나가지 않습니까? 선원들 나가는 걸 북한에서는 비행기조라고 해요. 네. 배를 타는 이게 항해사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비행기조. 네. 그래서 15명에서 20명을 한 배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의 선박들이 아주 이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입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너네 배는. 그러니까 선원들이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급 기술자들인데.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이 사람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들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제일 적게는 3,000달러. 3,000달러. 예. 예. 많게는 1만 불까지 갖고 들어오는 거죠. 1만 불까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처럼 뭐 10%다, 20%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머지는 뭐 중간에서 떼우고 국가 상납하고 이런 돈이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10,000불 그렇죠. 정도 봤을 때 평균으로 하면 거의 5,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국으로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갖고 오는 돈, 상납하는 돈들이 결국은 이제 그 당 서기실, 노동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서 통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이 서기실 그리고 39호실은 어떤 곳이죠? 북한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네.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 당 사내의 39호실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외화벌이를 통한 통치 자금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39호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39호실에서 우리의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달러 임금 네. 또 그리고 그 해외에서 벌이들은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 충성 자금 네. 또 그리고 광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출 대금 더 나아가서 이제 불법적입니다만도 마약이라든지 위패라든지 뭐 여기에서 벌여들이는 그 외화 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39호실이고 네. 또 여기서 39호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우선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 달러들을 배분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네. 뭐 인민생활 향상비, 그다음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되는 국방비, 네. 또 그리고 우리의 일종의 그 대통령의 그 공약 사업비랍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 지적 사업비, 네. 또 그리고 무슨 공작이라든지 정보 이것을 위한 대외 활동비 이 모든 것이 39호실 당서기실에서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나 아니면 그 내부적인 어떤 체제 유지와 그 안정을 위한 곳에 거의 다 이제 자금들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내오는 돈들 결국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 근로 실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시간당 얼마다 네. 이런 계약이 있겠죠. 계약은 그러면, 있고, 예, 예. 그러면 북한 근로자가 나가서 많은 노동을 해야지만이 일단은 국가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근로 시간 자체가 많죠. 야근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상납자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너네는 이번에 30명이 나갔으면 거기서 연 얼마만큼 국가에다 내라. 아, 그거 맞춰야 되는군요. 예, 그 네. 계획이 다 있죠. 네. 북한은. 근데 그 계획을 수행을 하려니까 야간 업무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자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이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고 뭐 다른 나라 국가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래서 내가 갖고 가지만 아무 데나 다니고 아무 말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북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 나가면 딱 기숙사에 정해진 기숙사에 들어가서 감시받아야 되고 중국에 나와 식당 운영하는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어디를 나가려면 2명, 3명 딱 같이 나가서 한 사람은 감시를 하죠. 이 중에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보위원이 같이 나가서 항상 감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도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 거기다 정신 교육까지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죠. 거기다 또 이 인건비 자체에 300불이면 300불 안에 숙식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걸 쪼개야지만이 돈이 많아지겠죠. 아, 적게 그렇겠군요. 써야지만.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걸 적게 써야 되니까 생활도 아주 열악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그 근로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해도 사실 상황은 아주 열악하고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교수님 그런데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해외 파견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마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보는 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벌이 속에서 좀 충성하게 뛰는 것도 많지만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좀 더 넉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지요. 특히 이제 이 해외 근로자들이 지금은 이제 한 20년 동안에 누적 해외 근로자들이 약 한 25만 명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즉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 충성 작업이라면서 뭐 대량살상 무기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기하는 측면도 있지만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변화 다시 말해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능력자가 이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자들 아니십니까? 아, 외부 정보를 이제 겪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에 있어가지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큰 거 다 빼고 네네. 어쨌든 간에 해외 근로자들이 그래도 나가고 싶다는 신의 직장이라는 것은 내부보다도 외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이 전면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한 1,000억 이상씩 이제 자금을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막혔으니까 이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더 늘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항상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도 자기 통치 자금에 의해서 뭐 여기 쓰고 핵미사일도 쓰고 뭐 선물 정치도 하고 그다음에 동상이라든가 이런 지적도 하고 이러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지 운영이 된다는 이미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특히 북한은 또 계획 경제니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게 뭐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줄었어요. 당장 지금 현재. 네. 이 올해에 그만한 거 줄어들면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면 뭐 강물자원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강물자원 수출인데 강물자원 수출을 하던가 뭐를 하던가 더 많은 양을 누려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강물자원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많이 이제 그것은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1차 원자재를 그대로 팔기 때문에 2차, 3차 가공해서 팔라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정책 방향이니까. 네. 그러니까 강물 자원 수출을 누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국제사회 강물 자원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력 송출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실업자죠. 뭐 현실적으로는 실업자죠. 그래서 실업자가 북한에서 됐죠. 배치는 해주겠지만 네네. 그러나 인건비가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 숙련된 기술자들로 파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5만 명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독신인 사람들, 뭐 처녀라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놓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 임금들이 그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해외 파견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 하나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곧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김 팀장님께서 개성공단 근로자들 한 5만 4천 명 되죠. 5만 4천 명이 만약 개성공단이 영구 폐지됐다라고 한다면 그 5만 4천 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하지요.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근로자 파견 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북한의 국내 제조업에 대해서 재취업이라 할까요? 이 가능성이 그럴 있고 수 있겠죠. 한 3분의 1 정도는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그 역할과 정반대로 뭐 협동농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또 동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벌이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모든 것이 돈은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금 또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참고할 필요 있고 그다음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정신을 보면은 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생 경제, 다시 말해 주민생활 향상, 또 그리고 뭡니까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경제 활동 이것은 제재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성공단 또 지금은 이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 이 부분은 모두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단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 일례로 가장 파견 많이 나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하면 북한이 혹독한 아픔을 당하겠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값싼 노동자, 또 그리고 통제가 상당히 수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윈윈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까지 손댈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가 있는 해외 파견된 근로자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제재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